영주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지난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굽은 어깨, 무심히 흘러내린 머리카락, 자꾸만 떨리는 손끝. 오늘만큼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정장깃을 정리해보지만 금세 다시 흐트러졌고 셔츠 단추 사이로 들이친 차가운 공기는 마음의 불안을 더욱 확대시키는 듯했다. 우진이 앞에서는 떳떳해야지 오늘만큼은 단단해져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눈빛은 고요하기보단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어색하게 메고 들어선 우진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동시에 비쳤다.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서로 얼굴 보는 자리니까.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영주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우진은 어머니 손등에 살짝 손을 얹으며 눈을 맞춘다. 괜찮아. 나 믿어. 영주는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끓어오르는 불안은 잠들지 않았다.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한 순간 영주의 발걸음은 시멘트 바닥에 붙은 듯 느릿하게 멈췄다. 외제차들이 줄지어 선 주차장의 공기조차 낯설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오랜 시간 분식집에서 일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우진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라고 못 올 때가 어딨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영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리셉션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히 말했다. 강하연님 상견례 일행 맞으시죠? 그 말 한마디가 영주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하연.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우진이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 문손잡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문이 열리는 순간 조명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그들을 감쌌다. 정갈한 상, 고급스러운 반찬, 깔끔하게 준비된 정식 메뉴들. 그림처럼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했다.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강도현. 30년 전 영주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그녀가 평생 죄책감으로 품고 살아야 했던 이름. 도현은 술잔을 들여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영주는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의 빗속, 이별의 순간 찢겨나가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하연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아빠, 우진 씨 어머니 오셨어요. 그 말에 도연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그녀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영주는 놓치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주의 목소리는 의도와 다르게 자꾸만 작아졌다. 하연 어머니가 부드럽게 손짓했지만 방 안에는 설명하기 어렵게 무거운 긴장만 흘렀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다.
하연 어머니는 예의를 갖추어 질문을 이어갔다.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영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도연의 눈은 한 번도 그 대답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영주를 향해 굳은 시선을 내리꽂았다. 우진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하연이가. 하지만 도연은 웃지 않았다.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물잔을 잡았다 놓았다. 얼굴에 점점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결혼 날짜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사실, 탁. 그 순간 도연이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대화를 끊어버렸다. 하연. 도연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결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빠 왜요? 무슨 문제 있는데요? 도연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영주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오래된 분노가 칼끝처럼 서 있었다. 우진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반대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연은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더 설명은 없었다. 하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하연 어머니 민희도 당황한 채 뒤따랐다. 우진도 도연을 향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유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 어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 말에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남은 방 안엔 정적만이 가득했다. 영주는 손등을 꼭 움켜쥐고 있었지만 이미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식탁 위의 반찬은 그대로였고 방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다른 방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상견례는 시작 5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추락한 건 단순한 자리만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 순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견례장을 빠져나온 뒤 우진과 영주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기묘하게 크게 들렸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으며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어떤 외침보다 강하게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우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을 뗐다. 엄마 오늘 하연이의 아버님, 엄마 아는 분 맞죠? 영주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스친 빛들이 흐릿하게 길게 늘어지며 과거의 잿빛 장면들을 연이어 떠올리게 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야. 끝난 이야기야. 하지만 목소리는 지나치게 떨렸고 그것이 오히려 대답 이상의 대답이 되어 우진 마음에 더 큰 의문을 남겼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잠시 멈추자 우진이 다시 말했다. 아까 아버님이 엄마 보자마자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영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끝을 이을 힘이 없었다. 차 안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사이 우진의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 쾅! 그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영주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손끝이 축 처진 천처럼
힘없이 떨어졌다. 우진아, 밥이라도 먹자. 오늘은 정신도 없었잖아. 대답은 없었다. 문 뒤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영주는 주방으로 내려가 설거지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어느새 손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에 산산이 깨졌다.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에 영주가 움찔하며 주저앉았다. 깨진 그릇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왜 하필 지금? 30년 전 묻어버렸던 상처가 오늘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한 탓인지 그녀의 마음은 오래도록 비워두었던 공간이 무너져 내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우진의 방은 조용했다. 영주는 밥상을 소리 없이 방문 앞에 내려놓았다. 식어도 먹어라. 늦게라도. 그러나 안에서는 어떤 반응도 반향도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영주는 아침마다 방문 앞에 밥을 놓고 저녁마다 그릇을 치웠다. 때로는 비어 있었고 때로는 그대로였다. 그 작은 차이가 어머니의 가슴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어 놓았다. 우진의 침묵은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폭풍의 전조처럼 불안하고 예민했다. 그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동안 영주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덮어버린 그때 일이 지금 아이에게 죄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낯선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주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또박또박 적힌 글씨는 익숙한 우진의 필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글줄 사이마다 흔들린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하연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를 막지 말아주세요. 잘 지내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합니다. 영주는 편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입술이 말라붙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진아, 너 왜 이런 선택을 왜? 그녀는 정신없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동네 골목을 뛰고 우진이 자주 가던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 학교 근처까지 뒤졌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회사로도 찾아갔다. 아, 한우진 씨요? 며칠 전에 사표 내고 나갔는데요. 인수인계도 못하고 급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주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사표를 냈다고요? 돌아오는 길 하연이 집에서 연락이 왔다. 하연도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두 아이가 같이 사라졌다는 의미였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에 몸이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영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도연. 지금 말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내 아들이 우리 딸 데리고 갔다. 책임질 준비나 해라. 영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누구를 데려간 건지, 두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자신이 숨겨온 30년 전 과거라는 것. 영주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작게
그러나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그림자야. 내가 그날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아이들이 다치고 있구나. 천장이 흔들리고 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깊은 어둠이 그녀를 삼켜갔다. 우진이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그녀의 과거가 만든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의 실종 이후 영주는 하루 종일 집안을 헤매며 허공을 붙잡듯 움직였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커튼을 열고 닫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마치 우진이 어느 틈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엄마하고 부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벽을 때릴 때마다 우진과의 거리는 한 뼘씩 멀어지는 듯했다. 영주는 식탁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거의 봉인해 놓았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30년 전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날.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우진이를 찾으려면 그 일을 다시 꺼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을 들어 올리자 오래된 종이에 밴 눅눅한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상자 안에는 그 시절 사진, 메모지, 찢긴 편지 조각,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다. 최호진. 당시 대학병원 레지던트였고 그 시절 영주와 도연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영주의 손끝이 명함을 쥔 채 굳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그는 과거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절실했다. 영주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엄지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호진이 그 시절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영주 씨, 언젠가 이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 지금, 영주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에서 약해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호진 씨 저예요. 영주예요. 순간 전화선의 잡음 너머로 호흡이 멈추는 느낌이 전해졌다. 영주 씨, 저 우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연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호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천천히 묵직한 톤으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결국 올게 왔네요. 그의 그 말은 영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진 씨, 제발 그때 일 전부 말해주세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도연 씨에게 왜 그런 일이. 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낮고 고된 숨결로 답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지금은 전화로는 어려워요. 그때의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영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을 닦으며 가까스로 대답했다. 네, 만나러 갈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은 구원의 실마리 같았다. 그 시각 도연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하연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서랍을 열고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심지어 예전에 버린 줄 알았던 노트까지 꺼내 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전에 끝난 사건처럼 보였던 종이 뭉치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오래된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지. 그의 손이 문득 멈췄다. 영주의 이름이 적힌 한 장의 오래된 진술서. 그때 그는 모든 상황을 영주의 배신으로 단정 지었던 서류였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니 그 문장마다 미묘한 이질감이 있었다. 당시에는 분노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흔적들, 모순되는 진술들, 왜곡된 증언들. 도연은 깊은 혼란 속에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숨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아닌 불안이 그의 뒷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연의 행방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박힌 것은 영주가 그때 정말로 그럴 사람이었나? 라는 의문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영주는 외투를 걸치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집 문을 나서려는 순간 우진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현관을 보고 멈춰섰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엄마가 꼭 너 찾을게. 그 말은 다짐이자 탄원이었다. 영주는 문을 닫고 어둑한 골목을 걸어나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만들어낸 무게 같았다. 도연도 동시에 집을 나섰다. 각기 다른 장소를 향해 걷고 있었지만 둘이 향하는 목적지는 같았다. 30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은 그 진실의 중심. 그들의 걸음은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불안한 걸음 끝에 한 줄기 희미한 실마리가 있었다. 두 아이의 행적도 그 오래된 상처의 진실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영주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수십 번 켜졌다 꺼졌고 배터리 아이콘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진의 실종 이후 하루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했다.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구와 있는지, 최소한 밥은 먹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와 머릿속을 저릿하게 압박했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다. 낯선 번호. 영주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통화를 눌렀다. 한우진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 단정하지만 불안이 서려 있었다. 네, 저예요. 제 아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화재가 난 숙소에서 발견됐고 연기 흡입이 심합니다.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설명은 더 이어졌지만 영주의 귀에는 병원, 연기, 의식 없음이라는 단어만 파편처럼 남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다리는 제 힘을 잃어 휘청거렸다. 영주는 외투를 붙잡고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밤하늘은 잔혹한 어둠을 드리웠고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마저 그녀의 귓속을 찢었다. 택시 안에서도 영주는 연신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우진아 버텨, 제발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밝은 형광등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영주는 숨이 넘어갈 듯 달려가 복도에서 의료진에게 매달렸다. 제 아들 우진이 어디 있어요?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기 흡입이 깊긴 했지만 큰 화상은 없습니다. 지금 안정조치 중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영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살았다, 제발 살아야 해. 그러나 의사의 다음 말은 다시 그녀의 심장을 고통의 수렁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같은 숙소에서 발견된 여성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이 따로 도착하셨습니다. 영주는 반사적으로 의료진이 손짓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강도연이 서 있었다. 길게 뻗은 조명 아래 도연의 얼굴은 잿빛처럼 굳어 있었다. 눈가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붉은 핏줄이 촘촘히 퍼져 있었고 그가 움켜쥔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도연 역시 영주를 발견했다. 둘의 시선이 맞부딪힌 순간 전날 상견례에 처참했던 잔상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도연이 먼저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확실한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듯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분노가 솟구쳐 있었다. 당신 아들이 우리 하연이를 끌고 나간 거 모르는 척하지 마. 영주는 충격과 두려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도연의 시선을 피했다. 도연 씨,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잖아요. 좋아한다고? 그게 이유가 돼?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이 그동안 숨겨온 거 결국 이렇게 터진 거야. 당신 과거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을 뻔했다고. 영주의 입술이 떨렸다. 과거를 꺼내려는 순간 단단히 잠갔던 기억들이 눈부신 조명 아래 비정하게 비춰졌다. 그때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의 손이 영주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영주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말했다. 우선 아이들부터 봅시다. 나중에 무슨 말이든 들을게요. 그때 응급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하연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얼굴을 찡그렸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숨이 거칠게 가빵가빵 들이켜졌다. 도연은 즉시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하연아, 아빠 왔다. 괜찮아, 괜찮아. 하연의 시선이 영주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영주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전히 차갑고도 따뜻한 이상한 눈빛이었다. 하연은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아빠, 저 여자분 나 어릴 때. 그 말은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저 여자분 나 살려줬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굳었다. 손끝이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했다. 복도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영주는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서 있었다. 그때 영주의 친구인 순영이 뛰어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둘 다 제발 진정해요. 지금 아이들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절박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30년간 숨겨져 있던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하연이 남긴 짧은 속삭임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진실의 첫 조각이었다. 병원 복도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인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정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연이 내뱉은 한마디. 저 여자분이 나 살려줬어. 그 말은 도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고 영주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도연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천천히 영주에게 돌렸다. 눈빛 속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 같은 것이 함께 섞여 있었다. 영주의 절친인 순영이가 두 사람을 복도 끝으로 데려왔다. 이대로는 안 돼요. 두 사람 지금은 따로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순영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서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쉰 채 순영의 안내를 따라 병원 1층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이른 아침의 공기처럼 조용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고 흐린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듯 멀어졌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체 왜 그랬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억눌린 감정이 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떨리는 걸 숨기지도 못했다. 30년 전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이유라도 설명해줬어야 했잖아. 영주는 커피잔을 잡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려 잔이 틱하고 소리를 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비웃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지고 깊은 상처만 남았다. 날 버리고 떠난 이유가 그 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해? 영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위험했어.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어.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영주는 그보다 빠르게 기억의 문을 열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몰랐던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협박했어.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이 죽는다고 했어.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말이 끝나기 전 영주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에 둥근하게 번졌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 질문은 곧 목구멍에서 끊어지고 그는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머리를 감싸쥐었다. 영주는 조심스럽게 손목을 내보였다. 옅게 남은 흉터 하나. 빛바랜 자국이지만 누군가의 칼끝이 스쳤던 흔적이었다.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 그랬다간 당신이 더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 혼자 떠난 거야.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30년의 시간을 통과한 후회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멈추고 목소리를 거의 잃은 채 말했다. 나는 너가 저버린 줄 알았어. 다른 남자가 생긴 줄로 그 말만 믿고. 그때였다. 카페 문 위에 작은 종이 챙타고 울렸다. 둘은 동시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다. 그 위에는 최호진이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오랜만이네요, 두 분. 호진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호진? 내가 왜 여기? 잠깐만요. 호진이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다. 두 분을 갈라놓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카페의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가고 영주는 숨을 멈춘 채 호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호진은 천천히 휠체어를 끌어 테이블 가까이 왔다. 당시 도연 씨 회사 기억하시죠? 내부에서 누군가 도연 씨를 제거하려고 했고 영주 씨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고 협박도 당했죠. 영주는 눈을 감았다. 호진의 말은 그녀의 기억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목소리였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말했다. 그게 다 조작이었다고? 예. 도연 씨가 영주 씨를 의심하도록 만든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죠. 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카페 안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할 만큼 고요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은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영주는 눈물이 고인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버렸다. 거짓말처럼 오래 묻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반전이 도사리고 있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갑자기 끈적해진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호진의 입에서 두 사람을 갈라놓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 나온 순간 도연은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허공을 헤매며 초점을 잃었다. 호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상황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도연 씨 회사 내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음흉한 움직임이 있었고 도연 씨를 제거해 사업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었죠.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땐 아무도 그런 걸. 당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주 씨는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영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끝을 움켜쥔 채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 조각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협박은 그때부터였죠. 호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떨림을 머금고 있었다. 영주 씨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도연 씨가 죽는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도연 씨 집 근처까지 찾아오자 영주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본 배신의 흔적을 떠올렸다. 그날 전화도 없이 사라진 영주. 남겨진 메모 한 장도 없던 부재. 그리고 그 다음날 들은 그녀는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충격적인 말. 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졌었다. 그리고 그는 몇 년을 방황하고 나서 재혼을 했지만 그 파편 속에서 30년을 살아왔다. 입술이 바짝 마르며 도연은 힘겹게 물었다. 그 말도 거짓이었나? 호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전부 조작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슬픔조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처럼
눈가가 떨렸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허공을 휘저었다. 영주는 조용히 손목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빛이 비추자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흐릿하게 드러났다. 도연의 눈이 그곳으로 꽂혔다. 그날 밤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영주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가 그날 집을 나서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라고.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후 말을 이었다. 그걸 막으려고 몸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칼을 맞았죠. 도연은 숨을 삼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영주는 고개를 떨궜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이미 날 의심하고 있었고, 내가 껴들면 당신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도연은 손을 머리에 감싸 쥐었다. 그 차가운 사실들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가 영주를 향해 내뱉었던 조롱, 멸시, 분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해 위에서 만들어진 잔인한 상처였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다. 호진은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연과 영주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도연 씨, 호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당신을 겨눈 사람은 그날 집 근처에서 실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도연은 숨을 멈춘 채 영주를 바라보았다. 놀람도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영주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의 진실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난 그게 더 두려웠어요. 도연은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의 목구멍에서 무언가 크고 날선 감정이 치밀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난 내가 날 버렸다고 믿었는데. 호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도연 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숨을 먹게 했다. 하연 양의 사고 기억하시죠? 10년 전 물가에서 구조된 사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트라우마는 그의 삶 전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나는 집에 있었고 영주는. 호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하연 양을 살린 사람은 영주 씨였습니다. 카페는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공기조차 숨을 쉬지 못한 듯 무거웠다. 도연은 허탈한 눈빛으로 영주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영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가 근처에 있었어요. 물에 빠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갔어요. 하연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서 영주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아이를 살리고 나서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에게 나는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끼어들면 당신도 아이도 더 힘들어질까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은 완전히 다른 눈이었다. 분노가 거치고 혼란과 죄책감이 남은 얼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을 오해 속에 살았던 거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무너진 인간의 울음이었다. 영주는 그를 보며 흐느꼈다.
호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30년의 진실이 오늘 이 작은 카페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카페 밖 복도는 어둑어둑했다. 전면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오후빛은 길게 늘어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뽑으며 흔들고 있었다. 도연은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남자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그 앞에서 영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꾹 눌렀다. 30년 동안 돌고 돌아 서로를 향해 쌓아온 가장 단단한 오해가 방금 전에야 부서져 내렸다. 그 파편이 두 사람의 마음 곳곳에 날카롭게 박혀 숨소리조차 상처가 되는 순간이었다. 영주. 도연이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눈가에는 그가 평생 감춰왔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이제야 실체를 알게 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인 것 같다. 영주는 눈을 감았다 뜨며 힘없이 웃었다. 나도 미안해요.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이렇게까지 길게 남을 줄은 몰랐어요. 말 끝에 목소리가 떨렸다. 둘 사이에 놓인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쉽게 다가설 수 있을 만큼 가볍지도 않았다. 아직 풀어야 할 것이 많았고 그 모든 것을 풀기에는 늦은 세월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은 분명 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영주 잠깐만. 그녀는 눈을 크게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오래 묵힌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품속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왠지 아주 먼 옛날부터 알고 있던 온도 같았다. 오해했어. 내가 날 버렸다고. 그걸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그래서 더 미안해. 영주는 천천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요.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두 분. 아이들 의식 돌아와요. 순영의 외침이었다. 그 뒤에는 숨이 찬 얼굴로 하연의 어머니 정민이가 서 있었다. 민이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잔뜩 쥐어져 있었다. 도연 씨, 영주 씨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과 영주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영과 민희가 뒤따랐다. 병원 복도는 긴장과 희망이 혼재한 빛으로 가득했다. 네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겹치며 빠르게 병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먼저 보인 것은 하연의 흰 얼굴이었다. 하연아. 민희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연의 눈이 희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마치 먼 물속에서 위를 바라보듯 빛이 조금씩 망막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아빠. 도연은 무너진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다. 하연아, 아빠 왔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눈을 뜬 하연은 주변을 둘러보다 영주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기억나요. 그 말에 영주의 손이 떨렸다. 저 기억나요. 저를 어릴 때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신 분. 어머님 맞죠? 영주는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소중해서. 민희도 그 말을 듣고 놀라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영주 씨 그런 줄도 모르고. 저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하연과 영주 사이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영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딸 살려준 거. 내가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도연이 오랜 오해를 완전히 내려놓음을 선언하는 듯한 고백이었다. 잠시 뒤 옆 병실에서 간호사가 뛰어왔다. 한우진 씨도 의식 회복합니다. 영주의 얼굴이 일순간 밝아졌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서 우진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우진아 엄마야.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우진은 어렴풋이 초점을 잡아가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주는 무너져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말을 해야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해. 우진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엄마. 난 그냥 내가 너무 바보였어. 사랑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그때 문틈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도현, 민희, 순영이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하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었다. 우진은 그녀를 보자 눈물이 고였다. 하연아. 하연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 숨지 말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병실은 잔잔한 휴식처럼 고요해졌다. 도연은 우진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굽혔다. 우진, 앞으로 우리 하연, 잘 부탁하네. 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닦았다. 민희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 서로 아끼고 지켜줘요.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바라는 전부예요. 순영은 벽에 기대어 울다 웃다 하며 말했다. 이제 좀 제발 여러분 다 행복 좀 해요. 내가 더는 중재 못해. 나도 지쳐 죽겠어. 모두가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아주 따뜻한 웃음이었다. 네 사람의 손이 서로의 손을 포개듯 이어졌고 두 어른의 마음은 조용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30년의 오해와 상처가 단번에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결심만큼은 확실했다. 병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영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돌고 돌아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에 도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자고. 그 순간 마침내 두 가족 모두의 인연이 하나의 길로 이어졌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한 어느 오후, 영주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에는 벚꽃 향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그 향기는 어느새 익숙해진 듯 집안 곳곳을 스며들었다. 가만히 바람을 느끼던 그녀는 문득 몇 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상견례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순간들,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그리고 오래된 진실이 폭발하듯 드러난 그날.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처럼 아득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득함 속에서 그녀는
더 깊어진 마음의 자리를 느꼈다. 그 자리는 상처로 시작해 화해로 이어졌고 이제는 새 생명을 품은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정식집 복도를 걷는 영주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보다는 부드러운 기대가 손끝에서 은은히 피어올랐다. 우진이 옆에서 말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말만으로도 영주의 가슴은 천천히 따뜻해졌다. 문이 열리자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도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영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잘 왔소, 영주 씨. 그 옆에서 하연의 어머니 정민이도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제야 정말 가족 되는 날이네요. 민희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 불안과 긴장을 지나 이제는 믿고 기대어도 되는 사람을 찾은 듯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정갈이 놓여 있었고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웃었다. 이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낸 화해의 표시가 아니라 몇 달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이 참 다행이라고 느껴져요. 영주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고 며칠 뒤 따뜻한 봄빛이 웨딩홀 유리창을 가득 채운 날. 영주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연의 드레스 끈을 고르고 있었다. 도연과 민희는 뒤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 보이나요? 영주는 그녀의 볼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럼 너무 예쁘지. 하연아, 내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그동안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싶다. 민희도 다가와 하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내가 이렇게 밝아진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영주 씨에게도 고맙고. 영주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이 시간이 더 빨리 왔겠죠. 민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인연은 돌아올 때가 따로 있는 거겠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우진과 도연이 들어왔다. 하얀 수트를 입은 우진은 더 이상 흔들리는 청년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영주 옆에 멈춰섰다. 영주 씨, 오늘은 참 복잡한 마음이요. 하지만 고맙소. 여기까지 와줘서. 영주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잘 견뎌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두 아이는 천천히 꽃길을 걸어 들어왔다. 우진의 손을 잡은 하연은 마치 한편의 봄날을 걸어오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영주와 도연은 나란히 서서 그들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의 서약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봉합해주는 듯 잔잔하면서도 품이 깊었다. 며칠 후 결혼식 후 모든 사람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희는 친근하게 김을 구워 우진에게 건네주었고
순영은 아이들 앞에서 잔을 높이 들어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기 하고 외쳤다. 그러다 하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말해도 돼. 내가 옆에 있어. 하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순영이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민희는 입을 두 손으로 가렸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신 채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영주였다. 아, 하연아, 정말? 영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저희 잘 키울게요. 두 분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연도 천천히 웃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정말 고맙다, 두 사람아. 우리가 잃었던 걸 너희가 다시 찾아주었구나. 해가 질 무렵 영주와 도연은 집 앞 정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 뒤에서는 민희와 순영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영주 씨, 우리는 참 멀리 돌아왔소. 영주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도 결국 다시 왔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때에 이렇게. 도연은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옛날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시련을 견딘 사람들이 나누는 잔잔하고 단단한 온기였다. 영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돌고 돌아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네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채우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손등을 은은하게 감싸며 아주 오래된 인연의 복귀를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상처가 다 낫진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 피어난 따뜻한 삶이 천천히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